안녕하세요. 와치능입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모의고사 2학년 영어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본문을 스토리로 기억하시면 내용을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번은 편집글입니다. 연구원이 특수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촬영앱조차 보내는 글입니다. 저는 아르틱 연구센터의 알렉시스 캐리이고 장애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살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장애에 대한 대화 증진과 더 나은 접근성과 통합을 요청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영상물 시리즈를 제작해야 되는데 특수학교의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 하루 동안 교실과 학교에서 아이들 촬영이 가능한지요? 가능한지 가장 편리한 시간에 알려주세요. 바쁘시겠지만 협조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9번은) 심경 변화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딸들의 도움으로 동창회에 갈 수 있게 된 감동적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내 아이 중 하나에게 자신의 50주년 동창회에 대해 슬프게 말했습니다. 오고 가는 여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갈 수 없다고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 켈리의 봉투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편지 내용은 우정은 모든 나이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며 한 번뿐인 이번 행사에 꼭 참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야큐스로 가는 왕복 항공권과 $200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남매가 모인 돈이었던 거죠. 돈 갚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라고 써있었고 할 말을 잃은 나는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번은) 업무 지속을 위해서는 계획 없는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휴식은 에너지 회복과 정신적 체력 충전에 필요하지만 부주의하게 휴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효과적 일정 속에는 이미 휴식이 포함되어 있을 테니 추가적인 휴식은 불필요하겠죠? 예정된 휴식은 활력과 순조로운 진행을 도와주지만 계획되지 않은 휴식은 자유시간으로 느껴져서 일이 미뤄지게 됩니다. 단지 커피 한 잔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책상 위의 업무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인 거죠. 일의 지연을 막기 위해 계획 없는 휴식을 취하지 않도록 전념해야 됩니다. (21번은)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케인먼의 프린스턴 대학 연구로서 소득이 일정액을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정서적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연소득 $75,000를 벌게 되면 소득에 대한 정서적 이득은 사라집니다. 갤럽 조사 대상 1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행복지수에 대한 45만 건의 응답률 분석 결과 $75,000의 연봉이 넘어서면 정서적 행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5,000는 마법의 숫자가 아닌 기본 욕구 충족에 충분한 소득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낮은 소득이 슬픔을 초래하진 않지만 소득이 적을 때는 이미 있던 문제가 더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옛말이 사실인 것이죠. (22번은) 최근 늘어난 수명의 비결은 생활 수준의 끊임없는 향상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늘어난 수명의 비결은 유전학이나 자연 선택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 때문입니다. 의학과 공중위생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 천연두, 소아마비, 홍역 등은 집단 접종으로 근절되었고 교육, 주거, 영양분 향상은 영양실조와 감염을 상당히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불필요한 죽음을 막게 되었죠. 게다가 냉장기술, 쓰레기 수거를 통한 건강 개선 기술이 대중에게 보급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음식을 먹는 방법에 영향을 주었고 문명사회가 죽고 사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게 된 것입니다. (23번은) 감사라는 것이 기대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즉 현 상황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축복의 더미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비현실적 기대와 비교는 질투심으로 이어지고 부러움은 가지고 있는 것에 불행함을 느끼게 합니다. 갖지 못한 것 그리고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에서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좌절과 불만족은 비현실적인 기대의 결과물입니다. 자꾸 어떻게든 지금 상태와는 다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감사는 기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 고맙게 여기는 것입니다. (25번은) 미국의 동식물학자이자 해양생물학자였던 윌리엄 비비의 일대기입니다. 1877년 미국 브루클린 출생이고요. 신문사를 경영하였던 찰스 비비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아기에 사망한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동물의 흥미를 느껴 새에 대한 첫 논문을 발표하였고요. 콜롬비아 대학은 다녔지만 졸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양생물학에 대한 흥미를 키워 심해용 선박을 이용한 잠수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심해잠수부 오티스 바튼을 만나 버뮤다 해안에서 3028피트까지 잠수하는 하강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1949년 트리니다드에 열대 연구기지를 설립하였고요. 1962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연구를 지속하였습니다. (28번은) 불교 방식의 명상을 서양 심리학에 적용하여 통증 치료에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불교식 마음 챙기기를 서양 심리학에 적용한 시초는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료센터의 존 카바스틴의 연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성 통증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맡고 있었을 때 환자의 다수는 전통적인 통증 관리요법의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치료가 역설적인 것으로 보였던 것은 사람들에게 통증에 대해 더 많이 의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통증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은 통증과의 싸움이 연장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끝없는 긴장감을 놓아주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높은 행복감과 나아진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불쾌한 생각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한다면 결국 그 강도를 증가시킬 뿐이라는 것이 원리입니다. (29번은)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철학은 자연현상을 인간 경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서구 사회 철학의 조상이었던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개념 속에 자연이 적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과 자연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연세계를 생각하였습니다. 자연세계는 생각, 욕구, 감정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영역이 구분이 불분명했습니다. 자연현상을 인간 경험과 같은 방식으로 상상하여 그 인간관계를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무엇이라는 관점보다는 자연을 누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이 불어났을 때 그건 강이 원했기 때문이지 비가 왔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0번은) 희귀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 준비한 작은 이벤트가 많은 낯선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병에 걸린 친구를 돕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 모니카는 희귀병을 진단받게 되었을 때 불행히도 치료비가 없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제시가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100를 내줄 수 있는지를 묻고 시내 한 식당에서 정해진 시각에 기부금을 모으기로 계획합니다. 목표는 100명. 한편 모니카에게는 핑계를 대고 식당에서 자신의 병에 대해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촬영해도 좋은지 묻고 동의를 받아냅니다. 촬영이 시작되고 머지않아 식당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100짜리 지폐를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수백 명으로 늘어납니다. 친구들과 낯선 사람들 모두가 보여준 친절함과 너그러움이 모니카와 가족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31번은)
창의성이란 예술이든 과학이든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창의성의 보편성에 관해 주목해왔습니다. 1980년에 열렸던 제16회 노벨회의에서 과학자, 음악가, 철학자들은 프리먼 다이슨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과학과 예술 사이의 유사성은 매우 높고 행위의 솜씨에서 나오는 미적 쾌감은 과학에서도 매우 크다라는 언급이었습니다. 몇 년 후 다른 회의에서 물리학자 머레이 게어만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 모두는 동의한다고 말했으며 10년 전 화가 몇 명, 시인 한 명, 두세 명의 작가와 물리학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할 때 아이디어 생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미 동의했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그는 예술 일을 하든 과학적인 일을 하든 우리 모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32번은) 심리학의 주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공동체 의식보다는 이기적인 사적 욕구에 의해 사회 속에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내용입니다. 수년 동안 심리학에서 많은 연구들은 인간이 이기적 욕심, 쾌락 추구와 같은 저급한 동기들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연구를 무심코 설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류는 자신의 공격적 성향을 가까스로 억제하고 타인에 대한 친밀감이나 공동체 의식보다는 동기화되어 있는 사적 욕심에 의해 사회 집단에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로이드와 왓슨이 이끈 초기 행동주의자들은 모두 인간은 이기적 욕구들에 의해 동기부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더 저급한 감정들의 통제를 가함으로써만 가능하고 폭력, 탐욕, 이기심의 분출에는 항상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회 집단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폭력으로부터 언제나 단지 한 걸음 떨어져 있기로 약속한 미약한 합의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33번은) 기업의 친환경 행위는 재무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학술 문헌은 친환경적인 것이 이득이 된다는 논리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해줍니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환경 행위와 재무성과를 측정하면서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명료하진 않지만 친환경 행위와 재무성과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를 시사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의 유해물질 배출 목록의 보고와 같이 한 회사의 유해물질 배출의 10% 감소는 자산 수익률 3%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유해 배출물 10% 감소가 시장 가치에서 3,400만 달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34번은) 과학은 자연물을 개별 독립체라기보다는 특정 부류에 속하는 종의 일종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미적 감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과학은 자연물을 개별 독립체가 아닌 특정 부류에 속하는 요소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정확한 미적 감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과학에 기초한 접근법에 있어서 자연물의 미적 특성들은 한 자연종의 전체 요소들이 서로 공유하는 공통된 특성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을 경험할 때 그것을 종으로서가 아닌 개별 대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대상으로 분리될 때 자연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적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은 폭포의 형성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일몰에 본 장엄한 빅토리아 폭포에 대한 매혹적인 붉은색과 주황색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지질학은 탄자니아의 응고롱고로 분화구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어도 일출의 아름답고 숨막히는 떠오르는 안개, 호수안의 육중한 하마를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15번은 덴마크어에서 유래한 휘게라는 말의 의미와 적당한 사용 예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덴마크어에서 유래한 휘게는
명사이면서 동사인데 가장 근접한 뜻은 아늑함이지만 그 의미를 모두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회개가 아늑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는 있어도 정신적인 상태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감, 연관성, 따뜻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실천할 때 단순한 것에서의 즐거움을 찾기 위한 의식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나지 못했던 친한 친구와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거나 여름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원에서 소풍을 즐기면서 담요 위에 팔다리를 펴고 누운 것 모두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는 단순한 것에서 의식적인 결정하는 것은 친한 친구와 만남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담요 위에서 팔다리를 펴고 누운 단순한 것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의식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36번은 황색 저널리즘을 통해 사람들에 대한 가십이 제한적인 구두유포를 넘어서 광범위한 인쇄 형태로 보급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800년대 후반 인쇄가 더 저렴해지고 더 빨라지면서 신문 잡지 수의 급증과 이미지 사용 증가가 이어졌습니다. 탄압뿐만 아니라 사진도 신문과 잡지에 등장하였고, 신문과 잡지는 경쟁이 생겨 몇몇 신문들은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외설적인 기사들을 찍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황색 저널리즘은 자신을 사적 인물로 여기는 사교계 인물뿐만 아니라 공인들, 고위층은 아니더라도 신문을 잘 팔리게 할 수 있는 스캔들, 범죄 또는 비극적인 일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대한 가십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가십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신문 잡지의 등장이 흔히 말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유포되었던 가십이 광범위한 인쇄 형태로 보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37번은 다이어트 중 열량 부족 사태와 신체적 회복과 성장의 둔화를 막기 위해 적당한 열량 조절과 영양소의 균형 잡힌 섭취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시적인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열량의 부족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체중 감량은 촉진하는 반면 체 성분 향상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근육량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을 제한하다 보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에너지 수준이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신체의 치유와 에너지를 갖도록 열량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접근입니다. 또한 영양소에 알맞은 균형도 필요한데, 단백질, 탄수화물, 건강에 좋은 지방을 포함한 영양소는 신체가 치료되고 회복되어 더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기도 중요해서 하루 중 전략적인 간격으로 주요 영양소를 알맞게 섭취해야 신체 치유와 빠른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38번은 아미노산 부족이 현대의 문제만이 아닌 산업화 이전의 인류에게도 있었던 문제였고, 기근 중에 궁극적 사망 원인은 열량 부족이 아닌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아미노산의 부족은 현대의 문제만이 아닌 산업화 이전에도 존재하였으며 인류가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처했었을 것입니다. 물론 매머드와 같은 거대한 사냥감들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많이 제공하였지만, 냉장 보관 이전 시대에 거대한 사냥감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성찬과 기근이 교대로 일어나는 시기를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가뭄, 산불, 슈퍼스톰, 빙하기 등이 어려운 장기적 상황이 이어졌고, 굶주림은 지속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아미노산 같은 기본적인 것을 인간이 합성할 수 없다는 것이 위기를 악화시켰고, 뭐든지 먹으면서 생존하려는 것을 더욱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기근 동안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열량 부족이 아닌 바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의 부족이었습니다. 39번은 카리스마는 가르치고 배울 수 있지만 준비하는 데는 시간과 연습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카리스마는 배우고 가르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따릅니다. 모든 작용에 대해서 같은 크기면서 반대 방향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법칙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카리스마와 인간의 상호작용은
한 세트의 신호와 단서들인데, 이 신호와 단서들은 또 다른 신호와 단서들로 이어지게 되고 어떠한 신호와 단서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는지를 해석하는 과학적 원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카리스마는 종종 어떤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체크리스트로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일시적인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비록 논리적으로는 수월한 일련의 절차들이 존재하겠지만 습관을 바꾸고 익숙하지 않은 낯설고 불편한 행동들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감정적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쓰는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준비시키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것은 오직 연습과 행동을 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0번은)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구매 가능성을 낮추었다는 1995년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5년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학과 시나 아이엔가리오스에 의해 실시된 실험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고급 식료품 상점에 잼 샘플 부스를 설치하고 몇 시간마다 24병의 잼 모음 부스를 운영하다 6병의 잼 모음만을 제공하는 부스로 교대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고객들은 모음에 상관없이 2가지 잼을 시식했고 각자 잼 한 병당 $1의 할인 쿠폰을도 받았습니다. 60%의 고객이 종류가 많은 모음에서 시식을 했고 단지 40%가 적은 모음에 들렀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적은 모음을 시식했던 사람들 중 30%가 구매를 결정한 반면 24개의 잼 모음을 마주했던 사람은 단지 3%만 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모음의 크기가 24개일 때보다 6개일 때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잼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41에서 42번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한 글입니다. 복잡하긴 해도 블록체인의 핵심적 특징은 사용자 간 직접 접속, 공개 키의 개별 암호화 기법, 컨센서스, 즉 합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술 의존 등등입니다. 블록체인은 중개체제가 없고 초국가적입니다. 변경에 대한 회복 탄력성과 저항성이 있으며 run repudiable data, 즉 생성자와 그 진위 여부를 속일 수 없는 정보에 대해 가명으로도 투명한 방식을 통해 저장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는 시장 기반이거나 게임 이론의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나 기계를 조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결합되었을 때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배치를 가능케 하고 블록체인 없이는 성취하기 어려웠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 역할도 합니다. 동시에 가장 큰 한계는 탈중개화, 초국가적인 특성이 기술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기본 소프트웨어의 프로토콜 변경을 어렵게 만듭니다. 유사익명성과 변형 데이터 구조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범죄 행위를 조직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에 의해 제멋대로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